이슈 토크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공유경제에 공유 숙박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내국인들의 공유 숙박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 활성화에 이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문제점들을 양산할 수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 공유 숙박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해운대구 지부 김명우 사무국장과 신라대 국제관광경영학부의 김정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교수님, 요즘 이 공유 숙박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뭐 그 호텔이나 이런 곳에 묵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좀 민박을 운영하는 그곳에 묵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활성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관광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기존에 1980, 90년대 우리나라 관광, 물론 국제적도 마찬가지고요. 대량 관광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있는 이른바 패키지 상품이 유행을 하면서 선택할 수 없이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정해진 숙박업소에서 자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어떤 주어진 일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개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다음 원하는 일정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비행기표든 숙박업체든 본인들이 선택해서 결제하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과 어떤 관광객들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개별 관광객들이 더 유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공유 숙박도 하나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공유 숙박을 놓고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공유 숙박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반해서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개별 관광객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고 그다음 그 원하는 장소에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런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정보를 스스로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지적 능력들이 굉장히 향상된 이른바 스마트 컨슈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이른바 그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숙박도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고 그 지역의 로컬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본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갈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공유 숙박 업체를 나타내는 설문조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왜 이 공유 숙박 업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일 많은 66%의 응답자가 내 집같이 편안하다는 점을 꼽고 있고요. 그리고 62%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로컬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주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보통 가면 이제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정보이다 보니 대부분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중에 바가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관광객들이 가는 관광지가 아닌 로컬 주민들이 추천하고 그다음 그 지역의 문화를 잘 볼 수 있는 현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45% 정도가 공유 숙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이제 단점을 살펴본다면은 공유 숙박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은 이제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상 모든 호텔업 그리고 관광업계는 국가의 등록과 허가를 받아서 중앙에서 이걸 퀄리티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공유 숙박은 최근에 생겨난 트렌드이고 법의 사각지대가 여러 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문제점을 꼽을 수 있는 것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호텔이나 기타 기업에서는 관광기업에서는 서비스의 질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각종 안전시설,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이 공유 숙박은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본인의 집을 숙박업소로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방이나 이런 안전사고의 문제, 그리고 청결, 소음, 예, 우리나라 특히 아파트 구조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사회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여러 매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어떤 성범죄라든지 그리고 몰래카메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세금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숙박기업들은 대부분 국가의 대부분이 아니고 네, 그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고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공유 숙박은 최근에 생겨났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법제화가 도달이 되지 않아서 그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숙박기업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숙박업 중앙회 차원에서도 수개월째 정부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사실 부산 자체만 보더라도 관광도시이고 그 중에서 또 해운대 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이 때문에 좀 이런 공유 숙박으로 인한 문제점들,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공유 민박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그러한 유사한 업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뭐 단속을 하려고 해도 인력 문제라든지 이제 그 개인 정보 문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 단속하기가. 그래서 이게 우죽선을 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이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유 민박이라는 거기는 아직까지 이 시설이라든 뭐든 없이 위협할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나라 자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을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되면은 거기에 이제 상응되는 시설이라든지 무슨 안에 뭐 개선이라는 이런 제도적인 게 이런 게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건데 그런 게 안 된 이 시점에서 이걸 한다. 공유 민박을 활성화한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우주선 무허가 업소가 이 공유 민박 미명 아래 더욱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이 공유 민박, 말씀하신 공유 민박, 그 공유 숙박이 지금 현재로는 외국인만,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 도시재생법에 공유 민박업을 연락하다가 중앙에서 각계 요로에 저희들이 이제 진정서도 여고 건의를 해가지고 규제 프리즘법에는 공유 민박업이라는 자체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정부에서 다시 이거를 어떻게 이어나면은 관광진흥법에다가 이제 이어가지고 지금 관광진흥법에는 도시민박업이 있거든요. 이게에다가 접목을 시기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국인까지 수용을 해가 공유민박업을 활성화한다는 이 취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쭉 해온 거 보면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업소 포화 상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하기 전에 밑바탕부터 먼저 한번 정비를 해보고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이 시기상조다. 저희들은 이거 공유민박업을 한다는 데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 관광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유민박업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한번 외국인만 수용해가 해보자. 그러면 내국인의 수용은 기존 숙박업이 엄청난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로 가면 된다. 그러면 도시 같은 데는 도시민박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는 농어촌 민박이 있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업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수요가 모자란다. 객실이 부족하다.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러면 그 보완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도 네. 충분히 뒤따라야 될 것이고요. 따라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이전부터 이런 공유 민박을 많이 해왔고 이런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속도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단속도 이루어졌죠. 단속은 아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로 단속은 이제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관광경찰대하고 하는데 예, 지금 구청은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그 300만 몇 개를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한 두세 명이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는 기고요.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은 지금 그 식품위생법에서는 그 사법경찰권을 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공중은 없어요.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가지고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 이제 관광경찰대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인터넷상에 주고받고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시근 장치가 돼 있잖아요. 예, 들어갈 수가 없군요. 들어갈 확인할 수가 수가 없어요. 없군요. 그러면 이제 경찰 이런 거를 단속을 왔다 해가지고 경찰 신분증 내놓고 좀 관리실에 가가 양해를 부탁해도 안 된대요. 우리는 이 세입자 여기 있는 거주자 보호 측면에서 안 된다. 사무국장님,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도 명확하게 그렇게 그 법령을 뭐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규정까지는 없죠. 네, 가이드라인 없죠. 지금은 180일인가요? 180일에 이제 그 객실 5실까지 일이 나와 있거든요. 정부의 지금 예, 지금 대충 그 방향성은. 안이. 예. 그러면 저희들도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180일이 아니라 기일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객실을 5실로 하는 게 아니고 예. 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규모가 크지 않은 걸 해야 되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 객실 5개 하면 50평짜리를 5개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는 외국인만 수용해라. 내국인은까지 하지 마라. 내국인까지 하면 일반 숙박업도 천지인데 예. 왜 그 내국인까지 수용하려 하느냐. 이거는 잘못이다. 그러고 방금 이제 이 외국의 선례를 보면 이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차츰차츰 이거를 지금 제도화가 좀 더 강력하게 가는 곳도 많아요. 지금 예, 예.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외국의 선례를 파악해가지고 그 제도를 보완해가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임신의 임기응변식으로 한다.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화를 해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그 뭐 공유민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래 구성을 바꾸자는 거죠. 예. 예. 지금 이런 공유 민박, 공유 숙박이 좀 활성화되면서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숙박업 종사자들이 많이 좀 힘들어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지금 그 뭡니까 기준 시급이라네요. 예. 최저시급.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 또 됐잖아요. 예. 그러면 심지어는 예를 들어가 두 사람 쓸 것을 한 사람 쓰고, 그 이제 직접 주인이, 가족이 투입해가 일을 하고 직접 운영을 있어요. 해야 그렇다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는 뭐 공유민박 하면은 뭐 뭡니까 청소년들, 청년 실업자가 고객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쓸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공유민박을 한다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얼마나 인력이 배치되겠어요? 그건 어부성설입니다. 어차피 거기도 관리인 뭐 한두 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충분하죠. 가능하겠죠. 예, 지금 현재로는 도시 민박에는 관리인 없어요. 예. 왜? 주인 상주 안 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을 저희들이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이제 그 상주, 임대는 안 되는 거죠. 임대는 안 되고 상주를 해야 되고 방금 호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들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예,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래 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일어난 불상사라든지 뭐 청소년 문제라든지 소음, 뭐 풍기물이라든지 그 몰래 카메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전 대책을 다 구비해 놓고 움직이자.
그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예. 토론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단순히 뭔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섣불리 도입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수님들 지적하셨던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지. 지금은 뭐 보면은 예를 들어가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이 돼야 게스트하우스가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에도 호스텔이 허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 그 관광 시설업이 호스텔업이 외국인만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예, 과거에는. 그러다가 뭐 1, 2년 지나다 설거머니 이제 내국인도 수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숙박업은 주거지에 허가가 안 납니다. 호스텔은 주거지 허가 납니다. 8m 예. 도로만 끼면. 그러면 그 호스텔업을 받으면 외국인을 쓰느냐? 아닙니다. 전부 다 일반 숙박업용으로 갑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유민박이 또 필요합니까? 그 지금 있는 업종만 활성화만 잘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의 관광객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전혀 소화할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그 숙박 관련한 법령들이 좀 많은가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 걸 보면은. 가장 중앙에서 이제 크게 제어하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 사인데요.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와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로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그런 과정도 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예. 저희들도 그 대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도 계속 바뀌고 이에 따라서 그런 업계의 변화도 좀 많이 필요하곤 한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또 많이 또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어떻게 좀 대안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 ICT 발전을 타고 사회 각 부분에 빠른 변화가 오는 거는 정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요. 예. 그걸 이제 법제나 기타 이익 집단의 어떤 그 보호를 위해서 막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겨울에 봤던 택시 업계, 즉 우버를 막았을 때 여러 가지 혼란 사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숙박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이제는 관광에 있어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이게 한꺼번에 변화의 속도가 사회나 법령의 변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항상 사회 문제가 먼저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의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관광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좋은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숙박의 형태지만 또 반대로 그 민박을 민박 주변에 있는 일반 주거지에 살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이런 혼란을 제어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 민박이 앞으로 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무국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올해 안에 뭔가 좀 확실시 해가지고 내놓겠다라고 밝힌 만큼 지금 숙박업 중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실 텐데 어떤 식의 좀 방향성을 원하시는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민박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안에 제도 개선을 좀 하고 그다음에 기존 우리 일반 숙박소에 뭐 시설 개선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주면서 시설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양분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가지고 일반 숙박업도 관광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주면 그에 맞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바람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접목을 시기가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얘기하는 이거 공유민박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호스트나 업주님들은 예. 이 마음가짐 자체가 또 우리나라 또 틀려요.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나라의 그 문화를 체험해 주도록 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기업행위요. 하나의 수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것이 전북시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다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예,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도 그렇고 또 업계와 우리 국민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런 공론화를 시켜서 뭔가 좀 새로운 해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